작품의 주제의식을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어려워. 이게 학생 개인이 따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줄거리 좀 어렵고,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했을 때 나올만 해요.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이번 거 약간 그 극락 같은 약간 그쪽 라인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죠. 오늘 제일 중요한 작품이 되겠네요. 그래서 영원한 일기. 그리고 주제도요 좀 괜찮아요. 주제도 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좀 키워드가 이게 자유에 대한, 정신적 자유에 대한 추구예요. 정신적 자유에 대한 요게 이제 주제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하면 이 주제의식이 이 작품의 스토리라인에 형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정신적 자유에 대한 추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이거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등장할 거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유보다는 자기가 물질적으로 억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선택하는 인물들도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기 문제에서도 등장했지만 이게 극중극 문제. 그래서 이거를 소설로 적용을 하면 어떤 식의 이야기가 될까요? 소설에 적용을 하면 액자식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아까 전에 썼던 그 별빙의 아버지와의 이야기도 같은 결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하는 이야기와 내화에서 하는 이야기를 서로 섞을 때 가장 좋은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작품은 구운몽이랑도 연결될 수 있고요. 이 작품이랑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줄거리부터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당전은 줄거리 보게. 조당전은 인사동의 단골 서점에서 750만 원을 주고 영월행 일기라는 제목의 고서적을 구입합니다. 이 책은 500년 전 세조의 신숙주의 남종과 한명회의 여종이 당나귀를 타고 영월을 오가면서 쓴 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두 가지죠. 그래서 외화, 편의상 외화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바깥의 이야기는요, 이 조당전이라는 인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조당전이라는 인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역사에 너무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고사를 수집하고요.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약간 오타쿠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여자가 눈앞에서 몸을 벗어도 나는 현실 여자에는 관심이 없다. 네가 요즘 말로 하면 3D에는 관심이 없다. 2D에 나는, 만약에 네가 2D였다면 나는 너를 취했을 것이다. 이런 대사를 칠 정도로 약간 역사 덕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때 이 사람들의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해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무척이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서를 수집하다가 어떤 고서를 하나 사게 되는 거죠. 야, 그 당시에 750만 원이면 되게 비싼 돈이에요. 한 7,500? 엄청나게 비싼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목이 열월행 일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진짜는 세조와 단종간에 대한 이야기만 진짜인 거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허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월행 일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세조가 왕이 되면서 단종을 폐위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디 상태인 거야? 유배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가 영월인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세조가 너무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인을 신하들을 시켜서, 신하원이 있고요. 좀 이따 보겠지만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는 뭐야? 온건파. 전하, 그래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도 같은 왕족 아닙니까? 극건파 죽이셔야 합니다. 나중에는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이런 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신하들이 얘의 이제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단종의 얼굴을 좀 보고 와라. 제 상태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얘네들이 누굴 시키는 거야? 얘의 하인을 시키는 거고, 얘의 하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과 이 하인이 이 단종을 보고 오는 기행기가 이 영월행 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번 왔다 갔다 합니다. 3번 왔다 갔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남자 하인이 이 조당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당시 영월에는 왕위를 박탈당하고 쫓겨난 단종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세조와 조정 대신은
단종이 유배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종들을 밀정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조당정의 동료인 고소적 연구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영월행 일기의 진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동기는 책의 진가에 의심을 품고 이에 판단을 위해 화학 처리용으로 책을 한 조각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조당전은 글자가 없는 공백 부분을 한 조각 잘라내다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려 책에 얼룩이 남고요. 결국 이 책은 나중에 진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피가 흘러서 책에 묻는다는 이 에피소드는 왜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대사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게 중요한 요즘 시대를 봐. 막 대사를 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뭐라고 해? 요즘 시대라니 이거는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이 문제는 요즘 시대도 중요한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토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현실에 있는 피가 이 역사서에 물든다는 이미지는 뭐예요? 현실과 과거가 연결되고 있다. 일체화되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는 그런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이 조당전의 서재에 모여서 영월행 일기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시킬 수 있는 고서적 자소를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세조와 단종을 둘러싼 과거의 일들이 고서적 연구자들은 연문지, 부천필, 이동기의 개인적 성격과 연결되어 강건파와 온건파의 대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사동의 고서점을 통해 영월행 일기를 팔았던 너무 중요한 여주인공인데 김시향이 조당전을 찾아와 그 책을 되돌려줄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이 책은 자기 남편 모르게 훔쳐판 책으로 남편이 대단히 분노하여 책을 찾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즉 김사양과 그녀의 남편은 마치 옛날의 주종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김시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래서 조당전이 막 이렇게 이 연구에 박차를 가고 있었는데 이 영월행 일기의 원주인이었던 김시향이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몸을 팔더라도 이걸 어떤 식으로든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됐었거든요. 왜냐면 얘는 되게 그 남편한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이 사람과는 반대급부, 나의 정신적 자유를 억압당하더라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의 인물로서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온건파와 급진파, 살려야 된다와 죽여야 된다는 결의인 거거든요. 그래서 살려야 된다의 하인은 이제 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죽여야 된다라는 사람의 하인, 여종은 바로 이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부탁을 해요. 그것 좀 돌려주세요. 근데 이 조당전은요, 이제 희한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연극을 해보자. 그래서 그 연극을 통해서 이거를 다 확인할 수 있으면 내가 책을 돌려주겠다라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급진국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건데, 좀 더 조당전은 김시향에게 영월한 일기를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그 책의 내용을 재현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시향은 나무로 깎아 만든 당나귀를 타고 한명회의 여종으로 분하고 조당전은 신숙주의 남종으로 분하여 영월로 다녀오게 됩니다. 자, 당나귀 동그라미 쳐볼까요? 당나귀. 이 작품은요, 약간 이것부터 좀 그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현대잖아요, 현대. 이쪽이 이제 그 과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신숙주, 여기 이제 세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하들의 이름이에요. 신숙주. 이름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한명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신숙주 같은 경우는 온건파, 그러니까 살려야 돼요. 살려주세요. 그죠? 한명희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경파라고 얘기하죠. 이 온건과 강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기 있는 그 단군. 이게 단군이 폐위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얘와 이제 단종에 대한 대칭인데 여기서 이제 노산군으로 등장을 해요. 이름이 폐하돼서 평민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살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 온건파의 남자 하인, 밀정을 가는 이 남자 하인의 이름이 남종인가? 남종 이름이 안 나오네요. 여기가 여종. 이렇게 이제 뼈대가 되는 거고요. 얘가 바로 이제 누가 되는 거고요? 저기서 나오는 조당전이 되는 거고요.
이 여종이 누가 되는 겁니까? 저기 있는 김시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그 국사 편찬 연구에 있는 등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온건파와 이제 강경파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사람 역시도 다 얘네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조의 역할을.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줄거리 조금 더 가보면. 그래서 얘네들이 이 현실 세계에 있었던 애들이 뭐 같았는 거예요? 이 장난감 당나귀를 만들어요. 실제로 얘네들이 이 단종을 찾아가는데 뭐 타고요? 당나귀를 타고 간단 말이야. 영국의 이 소품, 이 당나귀는요, 바로 현실과 가상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극갈래에서도 요 장치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져요. 이 당나귀. 충분히 나올 만한 얘기고요. 자, 그러나 그 여행 공간은 조당전의 서자이면서 아울러 세조시대의 역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세 차례 영월을 다녀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들이 첫 번째 갔을 때는 단종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두 번째 표정은 슬픈 표정이었고 세 번째는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세 번을 가요. 세 번을. 얘가 첫 번째 갔을 때는요 무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보고를 하는 거야. 남종과 여종이 세조한테 단종이 노상군이요 무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거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그냥 드셔도 됩니다. 한 명이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10개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갈등. 그래서 안 되니까 이걸로 확신이 안 되니까 두 번째. 그래서 뭐예요? 슬픔이야. 울고 있는 거야.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래서 얘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여보, 보십시오. 슬픔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 슬픔이 곧 뭐가 될 거야? 분노가 될 것입니다. 역전모의를 할 것입니다. 죽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또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웃음이 돼요. 그래서 웃으면서 단종이 얘네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욕심이 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형님께 말씀드려라. 숙부께 말씀드려라. 라고 해서 이걸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세조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세조가 뭐가 돼? 내가 이것도 참고 이것도 참았지만 뭐는 참을 수 없다? 웃음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 뭐예요? 이때 죽이면 해요. 이때 죽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왜 죽였을까? 그거를 따는 게 이 글의 주제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결국은 정신적인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세조는요 두려운 거지. 이것들은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데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었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두려움과 빡침을 느꼈던 거지. 그래서 그 대사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남종과 여종은요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 역할을 제대로 해놓으면 얘는 뭘 해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얘가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여종 얘가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도망치려고 하지만 얘는 그걸 거절하고 다시 어디로 가게요? 다시 이 주인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주인한테. 근데 얘는 살고요. 그래서 얘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립니다. 사실 이 정신적 자유, 우리의 본질적인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대가를 각오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데 좀 가볼까? 그래서 단종이 죽은 이후에 영월행 1기 마지막 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조당전과 김시향은 그 뒷부분을 상상해 봅니다. 단종은 당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이면 누구나 기쁜 얼굴이어야 한다고 외쳐대지만 이게 뭐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누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외침에 종들은 그를 붙잡아 문매를 때리고 죽입니다. 재연을 끝낸 조당전과 이건 이제 없는 내용이거든. 없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거고 재연을 끝낸 조당진과 김시향은 변함없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제 미묘한 감정선들이 있는데 김시향은 결국은 여기를 선택하지 않고 다시 자기 남편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과 그리고 약간 자기 안전한 세계를 이제 자기 자유를 좀 포기하더라도 안전한 세계를 보수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의 상징을 보여준다 정도는 좀 가져가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스토리가 좀 들어올까요? 작품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작품을 가보도록 합시다.
자, 고서적 수집가인 조당전은 김시향에게 500년 전에 한글로 쓰여진 영월행 일기를 구입합니다. 이 책은 신숙주의 하인과 한명회의 여종이 영월에 있는 단종을 살펴보고 온 내용을 쓴 일기입니다. 남편 몰래 영월행 일기를 팔았던 김시향은 조당전에게 책을 다시 돌려줄 것을 간청하였고, 조당전은 책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책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조당전을 비롯한 고서적 연구 동호회 회원과 김시향은 영월행 일기를 재현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무렵 조당전의 고서적 연구 동호회 회원들은 서재 가운데 원탁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종류의 고서적을 원탁 위에 쌓아놓고 영월행 일기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는 중입니다. 신숙주 문집에는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집 하인을 영월로 보냈다라는 기록이 없어. 자는 아직도 영월행 일기를 가짜라고 의심하는군. 한 명의 자료는 뒤져봤는데 여정을 보낸 기록이 없어. 비밀로 했던 일, 기록을 안 했을지 몰라. 글쎄 어쨌든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해. 신숙주의 하인과 한 명의 여인이 영월을 처음 다녀왔을 때는 세조 3년, 그러니까 4월 초순이었어. 이건 세조실록 중에서 그때 기록이야. 이때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 모두 이것 좀 봐. 그래서 회의 기록이야. 신하들 임금 앞에서 무표정한 얼굴에 대해 논쟁하였다. 이런 세로 실록 같은 경우가 뭐예요? 이 영월행 일기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심쩍이 한두 가지인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하인이 한글로 이렇게 꼼꼼하게 쓴다란 말이야?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인데, 이런 짧은 구절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자료에 있어. 원탁 위의 고서적 중에 필사체본 한 권을 펼쳐놓는다. 그 당시 대서현 양성지의 해안지록이야. 얼굴을 해석한 기록이지. 그런데 어전회의의 내용이 대화체로 자세히 적혀있지. 이거 다 가짜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전하, 영월을 다녀온지. 그래서 부천필이 이제 누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신석주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영월에 다녀온 자들이 말하기를 노산군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노산군이 누군지는 알겠지. 단종 아닌가? 단종을 평민으로 낮춘 다음 붙인 이름이 노산군이지. 무릇 인간의 얼굴이 난 감정이 있어야만 표정이 있는 분. 노산군은 무표정은 아무 감정도 없으니 전하께서는 괴념치 마소서. 한 명에는 자네가 읽게. 아니래옵니다 전하. 인간이란 요사스러운 것. 그래서 마지막에 죽여서 화근이 되게 하지 않게 방비하소서. 전하, 노산군의 무표정이 두려워 그를 죽이면 만백성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살려두시죠. 세조는 내가 읽어야겠군. 경들의 주장이 이렇게 다르니 감정 볼까요? 무표정을 판단하기가 곤혹스럽다. 이 사람들은 내적 갈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표정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지. 디귿 볼까요? 난 신숙주가 옳다고 봐.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다고 해서 죽여버리면 이 세상에 살아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이 세상이라니 지금 우리 500년 전 세상을 다루고 있어. 이건 요즘 세상 문제이기도 해. 이 뭐예요? 외적 갈등이죠. 이 외적 갈등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 주제를 관통할 수 있으면 돼요. 뭐야? 자유로워야 하는가? 조금의 이 제약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현재가 이제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로 이어지게 되죠. 넘겨볼까요? 넘겨봅시다. 넘겨보시고. 여기서 끝나는군요. 그런데 이 사람들 좀 봐. 둘 다 화가 난 표정이잖아. 진짜 성날 사람은 나야. 아픈 세조. 나라고 하면서 이제 얌전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김시향이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이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슈는 뭐겠어요? 울고 있는 이슈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이슈는 뭐가 나오겠어요? 웃고 있는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이야기의 구절도 좀 찾아가 봅시다. 어디 가보시면 되냐면요. 넘어서기. 그 줄은 좀 보여줄게요. 넘어서기. 페이지 62페이지 보겠습니다. 62페이지. 페이지 62페이지에 보기 6번에 보기 보죠. 마지막에 나온다면은 네, 이쪽이 좀 나올 만합니다. (62페이지에) 6번 보기 보겠습니다. 네, 보죠.
오른쪽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천필. 이동기 앞에 놓인 해안지록을 환갑하게 가져와서 읽는다.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하나 필부도 마음이 흔쾌할 때는 제왕을 부러워하지 않는 법, 노산군의 말을 곡해하지 마옵소서. 영문지. 병들은 들으라. 노산군의 무표정을 견뎌냈던 내가 기쁜 표정만큼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만약 노산군의 기쁜 표정을 그대로 두면 밑줄이죠. 시정잡배마저 제왕과 다름이 없다. 뽐낼 터인즉 대체 짐이 무엇으로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소신의 주장이 그것부터 처음부터 그 뜻이었습니다. 속히 처단하소서. 노산군을 죽여라. 죽여요? 당장 영월로 사약을 보내라. 하늘에는 오직 한 태양만 빛을 내고 땅에는 오직 짐만이 웃는 얼굴임을 보여줘라. 그래서 이 웃음이 상징하는 바가 뭐다? 정신적인 자유. 그리고 그 정신적인 자유를 그대로 두지 못했던, 그것을 무서워했던 이 세조의 그 결과값들, 이런 것들까지만 연결해 주시면 작품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상징, 얘네들 상징, 자유, 안정, 이런 이미지 생각하시면서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무대, 이 무대가 가상 공간인지 현실 공간인지 그거 정확하게 나누시면서 읽으시면요, 수능에 나오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작품으로 가보죠. 그래서 202페이지에 27번 같은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제였죠. 이게 내부의 이야기였는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었는지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203페이지 개구리. 여러분 이거 이솝우화인데 알아요? 이게 이솝우화에서 나옵니다. 옛날 예적에 평화로운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깨구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깨구리 살고 있었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지가처럼 하늘에다가 왕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 깨구리에 왕 좀 주세요. 그걸 듣고 있었던 이제 신이 뭘 던져줍니까? 여기서 제우스야. 우리 서양 동화니까 제우스가 통나무 한 칸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부들부들 떨다가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같이 막 위에서 뛰어서 있고 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지. 노잼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장난치지 마시고 위험 있고 날카롭고 카리스마 있는 군주 좀 보내주세요. 그때 누가 와요? 황새 딱 오는 거예요. 황새가 와서 잡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멍청함을 깨달았을 때 개구리들은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이사무화의 한 구절이에요. 이거를 차용해서 등장하는 게 이 개구리라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도 똑같아요. 이 소설도 주제의식이 뭐게요? 이 소설도 주제의식이 뭐가? 이게 그 당시 사회상을 보시면 되는데 이때가 딱 6.25 끝나고요. 6.25 끝나고 이데올로기가 혼란스럽고요. 근데 민주주의가 철저하게 부패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윗대가리들은 자꾸 뭘 주장해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빨갱이 놈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허상이었던 거지. 혹시 그 파수꾼 기억나나요? 이리때가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리때는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신, 체계, 왕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거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사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는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한번 거기 보죠. 어디가 보냐. 네, 74페이지. 이것도 만약에 나온다면 마지막 구절이 이제 나올 만한데 줄거리부터 한번 가볼까요? 줄거리.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구성으로 조금 간단하게만 좀 제시를 해봅시다. 구성으로. 발딱. 평화로운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얼룩이는 독수리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질서를 유지하는 날짐승들을 보고 감탄하고 개구리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록이는 반대로 개구리의 왕을 뽑는 것은 보류되지만 사자를 중심으로 한 들짐승들을 본 개구리들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느낌이 와야죠. 얼룩이 동그라미, 초록이 동그라미입니다. 이 작품은요, 얼룩이와 초록이의 갈등이 주된 외적 갈등 체계로 진행되는 글감입니다. 얼룩이는 뭘 추구합니까? 왕을 추구해요. 즉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 필요. 초록이는요, 그거를 반대하는, 즉 자유로운 사회가 중요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게 첫 번째 갈등.
전개. 제구리들은 제우스를 찾아가 지도자를 요구하고 제우스는 통나무를 왕으로 내려보냅니다. 개구리들은 통나무 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지만 얼룩이는 제우스를 찾아가 개구리족을 대표하는 것처럼 꾸며 강력한 지도자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빡쳐가지고 빡치었다기보다는 얘네들을 그래서 한번 두번 살핀 거야. 그래서 통나무를 줍니다. 이 통나무 때문에 얘네들의 삶이 더 쾌적해졌어요. 왜? 연못 위에서 쉴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썬베드를 준 거지. 그래서 위에서 되게 쾌적한 삶을 살고 있는데 더 행복해졌는데 얼룩이만 이제 불만이 강한 거예요. 나는 저런 왕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얘 혼자 제우스한테 가가지고 왕 주세요. 저런 왕 말고 카리스마 있는 왕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준 왕이 뭐예요? 황새였던 거죠. 근데 이소부화에서는 이게 황새가 등장하고 잡아먹히면서 끝났는데 이때는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인데 황새가 나오고 얘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얘가 토각. 폭력적인 정치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개구리를 잡아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얼룩이는요, 그놈들 이 황새의 앞잡이가 돼서요. 아까 어른 말, 황새의 먹이가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다 라는 뉘앙스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황새는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나온 찌꺼기들을 이제 누가 먹을까요? 그 개구리 남은 찌꺼기들을 이 얼룩이가 먹기 시작을 합니다. 뭘 상징하는지 보이시겠죠? 권력의 포갑이고 거기에 앞잡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없는 그런 얼룩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누가 이제 빡치겠어요? 초록이가 빡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좀 나와보죠. 통나무 대신 포악한 황새가 왕이 되고 황새왕은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하자 연못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황새의 횡포를 참다 못한 초록이와 검둥이는 제우스를 찾아가 다시 통나무 왕을 복위시켜달라고 간청합니다. 제우스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허상과 개구리들에 대한 노예 근성을 욕합니다. 이게 주제의식이고요. 이 제우스가 이 작가의 말을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록이와 검둥이가 제우스의 명령에 따라 제우스에게 침을 뱉고 물어뜯으니 신은 사라졌고 세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대자라고 했었던 게 사실 허상에 불과했다 라고 하면서 작품은 끝나게 됩니다. 뭘 상징하는지 명확하게 보시면서 작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작품 자체 근데 왜 틀렸는지만 좀 보여줄게. 이거 너무 많이 틀려와서 1번 문제를 한번 가보자. 채색구름이 감도는 올림포스 산 최고봉에 자리 잡은 제신의 대리석 궁전은 휘황찬란했다. 문지기만 해도 눈이 부셔서 잘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옆에 뭐 하면 됩니까? 외양묘사 하시면 되겠고, 연못에서 최고봉까지 꼬박 일주일 동안 험한 산길을 더듬어 오른 개구리들은 기진맥진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쓰러진 자도 있었죠. 궁정이 쳐다보이는 참나무 숲에 도착한 제일치는 아득히 멀리 산기슭가게 퍼진 개구리 떼를 바라보면서 아픈 다리를 휘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로 뒤덮인 이 산은 기어 오느냐고 수성되는 그들로 바글바글 끓는 듯 했습니다. 위대한 광경이었죠. 멍텅구리의 망정, 몸은 건장해서 제1진에 끼인 파랑이는 입을 버리고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위대하구나. 항상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인물들이 등장하고요.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있으면 동그라미 치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이 파랑이가 느낍니다. 우리는 위대하구나. 이거를 감정으로 바꾸면 뭘까요? 나는 위대해. 우리는 위대해. 이걸 뭐예요? 자부심이겠죠. 근데 이 자부심을 느꼈던 이유는 뭐예요? 개구리의 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탁하기 위해서 높은 꼭대기까지 이룰 수도 없죠. 그들의 과거, 업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슨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부심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는 거라고요. 야, 이것만 잡았어도 문제 풀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틀리는 이유는요, 이걸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와 동일해요. 수능 똑같다니까. 그럼 도깨비불 기억나시나요? 우리 관촌수필. 도깨비불이 무서워서 집을 도망갔었는데 어른들한테 혼날까봐 호기심 때문에 도망갔다라는 문제가 불과 5년 전 수능이란 말이야. 올해 수능이랑 다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읽었어야 된다고요, 항상. 그 다음에 일찍이 개구리의 씨가 지상에 떨어진 이래 먹고 자고 여가를 타서 촌가를 아껴 번식에 노력한 그들의 역사는 여기 대단원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감탄한 것은 파랑이뿐만이 아니었죠. 이 광경을 보는 뭇 개구리들은 자신들의 위대성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입을 놀리면 청산유수같이 당할 자 없는 얼룩이도 몸을 부리는 실제 행동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맨 꽁나무를 가까스로 따라갔었고 그가 제일 진이 기다리고 있는 참나무 위치에 도착한 것은 다른 자들이 다리를 쉬고 한참 자고 난 후였습니다. 말주변이 좋은 그는 물론 대표로 쫓겨 신전으로 나아가게 됐죠. 이윽고 그 뭇 개구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가운데 얼룩이는 파랑이와 검둥이를 거느리고 제우스 신 앞에 나가 삼배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신, 파랑이, 검둥이가 이제 만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초록이는 뭐 하고 있었을까? 초록이는 이걸 반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겠죠. 연못의 개구리는 삼가 지성지엄하신 제우스 신 어전의 아래입니다. 일찍이 신등이 조상의 땅 위에 삶을 시작한 이래 광대무어 나오신 은총을 받자와 이같이 번영을 누리게 되오니 무엇으로 이 홍은의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합니까? 어떻게 바라하고 있습니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얘기하고 있죠. 찬란한 보좌에 앉아 까딱없이 듣고만 있었던 제우스 씨는 이마를 찌푸리면서 가로막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얘 개구라, 너희들을 잘 살아가는 것이 내 덕이란 말이지. 야, 이때 이 사람의 감정이 뭘까? 이 사람의 감정이 뭐야? 이 개구리들이 제우스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당신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얘가 느끼는 감정이 뭐야? 야, 니들이 잘 사는 게 나 때문이라고? 뭐야 이거? 의구심이잖아. 의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잘 사는 건 얘 때문인 거야? 아닌 거야. 이미 이 대사에서 이 주제의식이 끝나요. 얘네들이 잘 사는 건 얘네들이 노력한 거지 신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은 어리둥절한 거지. 내가? 약간 이런 거. 그 다음에 얼룩이는 황송하여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황감하오나 그런 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긴 하지만 쑥스럽네. 황송합니다. 이제 신등이 어전에 있어서 아뢰자는 자 백수는 사자가 있어서 다스리고 백금에는 독수리가 통치하고 있어서 유독 신등 개구리만은 통치자 없이 제각기 제멋대로 날치는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온 이유가 뭐예요? 땅 위에서는요 사자가요 리더를 만든 다음에 땅을 지배해요. 하늘에는요 독수리가요 자기의 왕을 만든 다음에 하늘을 지배해요. 근데 바다는 우리 연못은 이 개구리들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다면 우리도 이 물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왕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가련히 여겨주셔서 임금님을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우스는 두 눈으로 멍하니 보고 있다가 한 손으로 뺨을 만지면서 물었습니다. 의아하지? 임금이 없어 불편한 점이 있더냐? 불편하옵게도 질서가 없음을 걱정합니다. 불편함보다도 질서? 무슨 질서 말이냐? 상하도 예의 범절도 없이 제멋대로 날뛰는 이 현상을 어찌 가탄하지 아니합니까? 억센힘으로 가려는 이 무질서, 궁중을 꽉 틀어쥐고 질서와 단계를 세워 빛나는 통치를 한 군주를 갈망하면 가뭄의 비를 기다리는 심정인가 합니다. 자, 너희같이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무질서로 보이리라. 사실 뭐야? 이게 가장 행복한 질서인데 이거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 다음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는 더 높은 질서가 있다. 사자는 사자, 독수리는 독수리, 개구리는 개구리다. 여기서 단어 나오거든요. 애써 멍에를 쓰자고 덤비는 그 심사를 모르겠구나. 멍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자유를 억압하는 질서가 되겠죠. 이 땅 위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너희야. 개구리에게 선포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아라. 하지만 얼룩이는 애걸했죠. 하지만 간결합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노예근성. 노예근성. 이거는 개구리한테 하는 말이자 동시에 그 당시 우리나라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우리가 나라를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두죠. 왜? 그게 질서고 그게 체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그걸 부셨을 때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얼룩이는 떨었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우스는 우울한 표정이었고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의식의 비극이요. 동그라미 쳐봅시다.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멍청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생각이 많아서 우리는 질서가 필요해.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을 이성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당시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너희는 조작을 쉬지 못하고 조작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니 낸들 어쩌랴. 의식에는 이미 불행의 씨가 깃들였거늘
들어보아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소원하고 행복하거늘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도 막을 도리가 없다. 이제 연못으로 돌아가 너의 소원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가니까 뭐가 있어요? 통나무가 디링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건 아까 전에 썼던 말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엔딩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서기에서요. 70 79페이지 볼까요? 79페이지. 79페이지에 나와 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나. 79페이지 나와 보시면요. 마지막 엔딩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이가 그 모습을 보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서 이제 제우스를 보러 가는데 AR을 볼까요? 제우스가 장탄식을 하였다. 나부터 A부터 볼게요. 섬기지 않고는 굽신거리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노예근성이요. 의식의 비극이요. 헤브라이의 신을 섬기다가 섬기는 데 지친 의식은 20세기 후에 이즘이라는 것을 꾸며가지고 그 밑에 굽신거리고 있지도 않는 헛개비 같은 새로운 신의 명령이라 하여 많은 피를 흘리고 쓰러지리라. 간난없는 의식의 조작이여. 내 죄가 진실로 크도다. 너의 개구리는 일어나라. 나에게 침을 뱉고 물어뜯어라. 거파가 무섭지 않느냐? 나의 명령을 거역할 작정이냐? 두 개구리는 반사적으로 돌진하여 침을 뱉고 물어뜯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닥치는 대로 네 발로 핥히워서 갈기기 찢었고요. 솜을 돌렸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우스도 신전도 아무것도 없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돌멩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겁을 집어먹고 쓰러져 있던 팔딱이는 검둥이의 눈이 돌잠에서 멍하니 앞을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초록이는 공중을 향하여 한껏 뛰어 올라갔지만 땅에 떨어졌죠. 다시 뛰었고 떨어졌죠. 천지는 아무 변화가 없었고 무관심했습니다. 얘네들 상징하는 바가 뭐다? 우리가 추구하고 목매달는 그런 현실들이 하나의 허상에 불과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배웠었던 그 늑대와도 다를 게 없어요. 그 파수꾼과의 결도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대가 뭐라고요? 민주주의 억압이라고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오히려 6.25가 끝나고는요, 약간 강요했어요. 약간 우리는 뭐니까 우리 간첩의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니들이 좀 포기해야 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니들이 이런 것들은 포기해야 된다는 투가 되게 많았고요. 근데 막상 민주주의를 했을 때 얘네들 다 뭐예요? 부정부패에 미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의 상징성이 아니라 이 황새 같은 상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우리가 추구하는 게 봐봐. 사실 우리가 민주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잖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낸단 말이야. 근데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진짜 민주주의가 옳은 걸까? 민주주의의 맹점이 뭐예요? 6대 4인데 다수의 행복을 따르는 건 맞지만 사의 가치가 무시되는 거야 이게. 이게 질서 때문에 사가 조져지는 거라고. 만약에 민주주의가 없었으면 각자 행복할 수 있다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민주주의 때문에 4명이 조져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게 추구하는 요 사고가 사실은 뭐예요? 부정적일 수 있고 허구일 수 있고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는 결에서 아까 전에 배웠었던 그 영어랭 일지라도 좀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죠? 좋아요. 저생전까지 보고 마무리합시다. 저성전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저생전 같은 작품들 우리 배웠어. 수능 특강에 한 작품이 있었어.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 예? 뭐라고 불러요? 예전에 기억 안 나나? 국순생전 기억 안 나요? 국순생전 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술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취하게 하니 모두가 인기 있다가 너 입에서 냄새 나니까 좀 꺼져라 막 이런 결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를 무슨 작품들이요? 소설 전단기, 가짜 전기.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해? 가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만들어지기 전 단계라 보니까 완전 허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구인데
그 스토리에다가 이미 있는 사실에다가 그냥 상상력을 보탠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소설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소설로 발전하는 거에 대한 그 중간 단계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학사적으로 중요하고 전부 다 뭘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의인법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개구리에 대한 우화를 설명해 줬잖아요. 왜 우화가 만들어진 걸까? 사람으로 직접적으로 때리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잡혀가고 끌려간단 말이야. 그리고 비난도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화, 깨구리로 얘기를 하면요, 봐봐, 니들은 쓰레기야! 이거보다 개구리 쓰레기죠? 이게 훨씬 더 이제 와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풍자류, 우화류 이런 결들에서 좀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뭘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종이를 의인화시켰단 말이에요. 종이를 의인화시켰는데, 그러니까 종이가 발전하고,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있었던 그 역사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특히나 뭐가 되게 재밌을까? 처음에 종이가 만들어졌을 때 종이가 막 이렇게 됐단 말이야. 하지만 중간에 중국은 뭐가 있어요? 분서갱유라든지, 그리고 우리 저번에 배우지 않았었나? 그 진나라와 명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진나라 때는 그런 것들을 억압했죠. 그러니까 진나라 때는 얘가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못 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역사적인 흐름에 맞춰서 얘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전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구성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가장 먼저 뭐가 나오고요? 이 사람의 가계가 나옵니다. 가계. 누구에서 누구한테 아들이고 누구한테서 누구한테 아들이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일화가 나오고요. 일생이 나오죠. 일생.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사신은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평가가 등장을 하죠. 이 평가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거의 틀에 맞춰서 이제 글을 읽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바뀌어. 그럼 그 부분이 이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냥 보죠. 이거는 봐야 돼요. 요번에 그냥 저랑 같이 읽고 끝내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봐도 될 겁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귀찮지만 그래도 봐야 돼요. 희한하게 틀려오더라. 얘네들 해석이 안 돼가지고. 한번 볼게. 어차피 여기서 여기 끝나니까 거의. 자, 생의 성은 저, 이름은 백, 자는 무정으로 회계 지역 사람입니다. 한나라의 중상지 상방역을 지난 채륜의 부애입니다. 채륜이요, 이 중국에서 종이를 발견한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저생이 태어나자 난초 땅에 씻기고 흰 구슬로 얼으며 흰 띠풀을 깔아주었으므로 반질반질 하였습니다. 종이 만드는 과정을 이제 만든 거예요. 종이 만드는 과정을.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아우가 19명인데 서로 침묵하여 그 차례를 어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연필은 한 다 쓰죠. 12개. 그 당시에 이 종이 한 지가 20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0장의 첫째고, 그리고 그 종이는 한 장 순차적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19명이 남았다. 이런 식의 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생은 천성이 본디 정결하여 무인을 좋아하지 않으며 문사와 더불어 즐겨 놀았는데, 봐봐. 천성이 정결하여 무인을 좋아하지 않고 문사와 더불어 살았대요. 이걸 쓴 사람의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는 뭐야?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거고, 문사는 좀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종이는 이제 문사와 조금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겠죠. 중산의 모학자가 특별한 보시였으니, 모학자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우리 붓을 상징하게 됩니다. 비록 모학자가 저생의 얼굴에 점을 찍고 더럽히더라고 해도 씻는 법이 없었다. 붓으로 종이에 쓰는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학문은 천지 음양의 이치와 성현 성명의 근원을 통달하였으므로 제자백가의 글과 이단정면의 가르침에 이르기까지 기록하여 적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모양이 명확하여 볼만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학문이 뛰어났다. 그러니까 그 학문들을 다 종이에 적었잖아요. 이걸 의인화시켜서 학문이 뛰어났다. 이렇게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가 관리를 뽑으니 저생이 방정과에 응시하여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부터 이제 과거 시험에 종이가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부터 책을 만들 때 대쪽을 엮고 겸하여 흰 비단을 사용했으나 모두 불편합니다. 신이 비록 두껍지는 못하오나 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효과가 없으면 이걸 먹지라 없어서. 그 당시 역사가 드러나고 있죠.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뭘 썼다? 대나무를 쓰기도 하고
그 비싼 비단을 쓰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종이가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걸 벼슬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화재가 사람을 시켜 시험하니 과연 능히 잘 기록하여 백에 하나도 놓침이 없더라. 방책을 쓸 필요가 없었다. 이에 저생을 포상하여 저국공 백주사의 벼슬을 올려 만자군을 통솔하게 하고 봉읍으로 씨를 삼았다. 결국 뭘 상징하게 됩니까? 종이가 널리 쓰이게 되었다는 걸 벼슬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부, 마두, 어망, 땡근도 같이 사람이 되었으나 충분치 못하여 파면되었다. 그때 종이와 같이 시도했었던 종류들입니다. 뭐 그물도 썼었고 나무 껍질도 썼었고 뭐 기타 등등의 식물성 그런 것들도 썼지만 결국 뭐만 살아남았다? 종이만 살아남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윽고 장생의 술법을 배워 바람과 비에 끄떡하지 않고 좀먹지 않았다. 종이 보관 방법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매번 7일이 되면 햇볕에 전기를 마시고 먼지를 털며 옷을 훈중하고 고요히 지냈다. 이 책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죠. 오래 습하면 썩잖아요. 그래서 밖에다 내놓고 햇빛을 맞게 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렵지 않다니까 내용 알면. 진나라 좌태종이 성도부를 지으니 저생이 한 번 보고 곧 외워 다 두어 뵙게였다. 이게 이제 히트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김건모 세대 이쪽에 그러니까 노래 하나를 잘 뽑잖아요. 그럼 카세트 테이프가 불티나게 판매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시 한 편을 잘 쓰니까 어때요? 그 시를 다 보관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뭐야? 이 종이가 더 많이 팔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서로 잘 알더니도 그를 만나보기가 어려웠다. 종이가 귀해지기 시작했네요. 이후 저생은 왕후군을 먹으며 쓴 헌적을 받아 해서서법의 기묘함을 천하에 알렸다. 그러니까 유명해지니까 이제 아주 유명한 그 필사들 있죠. 우리는 추사 김정이었나? 그러니까 글자를 잘 쓰는 것들도 다 예술이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전파가 됐었고요. 결국 이 종이로 인해서 예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양나라 태자 통을 섬겨 고문선을 엮어 함께 세상에 전하였으며 황제의 명을 받들어 위수와 함께 국사를 편찬했습니다. 자, 이제 뭐도 시작하게 됩니까? 예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역사책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위수의 호불호가 공평하지 않아 예사라 일컫고 사직을 청하고 소작과 더불어 회계 일이나 살피고자 하니 황제가 조서를 내어 허락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말했잖아요. 역사서를 처음 쓰는데 불평불만이 많은 거야. 왜? 이거 너무 주관적이다. 너무 승자의 거 아니냐? 라고 해서 그게 파기가 되고요. 더 이상 역사서가 한동안 쓰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종이가 뭐가 날까요? 이제 슬슬 상공업이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종이가 이제는 뭘 쓰이기 시작합니까? 돈으로 쓰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 장부로 쓰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지출은 붉은색으로 수입은 먹색으로 분명하게 기록하니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알아주게 되었다. 금전 침납분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가계부 쓸 때 지출은 빨간색으로 들어올 때는 파란색으로 이런 것도 아주 역사가 깊죠. 이후 진후주의 총애를 받아 늘 행신 안악사의 무리와 더불어 임춘각에서 시를 지었고요. 수나라 군사가 경부를 건널 때 진나라 장수가 비밀스럽게 급한 사태를 고하였으나 저생이 이를 숨기고 봉을 열지 않아 진나라가 패하였습니다. 그 편지가 하나 전달이 안 돼가지고 나라가 하나 망했었거든요. 그 일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수나라 대업 연간에는 왕주 설도연과 함께 양제를 섬겨 정초 연리의 글귀를 읊었으나 자 밑줄 쳐볼까요? 양제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나음을 원치 않으므로 소에 당해 종이 말듯 뚫뚫 말아 품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제가 이 왕이요 자기보다 똑똑한 놈들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세조가 웃는 새끼를 다 죽여버려요. 이 결이랑 같은 거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새끼들은 죽이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보다 똑똑한 새끼들은 다 뭐야? 화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 이제 척살하기 시작을 했죠. 그럼 그때부터 이 종이의 학문을 쓰는 게 이 왕한테서는 납득이 안 됐겠죠. 그래서 억압을 받는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생 부분을 읽을 때는요. 이 플로우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때 높이 쓰이다가 안 쓰이다가 높이 쓰이다가 안 쓰이다가 이 구조들을 조금 더 유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나라가 흥하여 흥문관을 두니 저생이 본관으로 학사를 겸하여 저수량, 구양순과 더불어 전고를 강론하고 정사를 헤아려서
당태종의 치세를 이루게 하였다. 그래서 수나라에서는 천대를 받다가요, 다시 장나라에서는요 이제 후대를 받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나라가 일어서사 염락의 모든 선비들과 문명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얻게 됩니다. 송나라에서는 더 뭐야? 이 종이가 학문을 하는데 더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사마운공이 자치 통감을 엮을 때 저생을 해박하고 고상한 군자라 하여 매번 더불어 자문하였다. 그래서 이제 종이가 더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때 마침 왕형공이 권세를 불러 춘추의 가르침을 즐기지 않고 그것을 가치없는 조보, 망가뜨려 문드러진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니 저생이 이를 옳지 않다고 말했고 마침내 배척받아 등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왕한성은 뭐야? 춘추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단 말이야. 즉 종기에 적혀있는 유교적 가치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종이 역시도 천대받았다. 그래서 이 플로우, 이 흐름을 따시면 됩니다. 원나라가 망하자 명나라의 벼슬 하여 원나라 초기에는 이르서 본업에 힘쓰지 않고 장사만을 익혔고요. 몸에 돈깨미를 두르고 찻집과 술집을 드다니며 셈을 따지고 헤아리니 사람들이 혹 비루하게 여겼다. 바로 여기서부터 뭐가 사용된 거예요? 화폐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거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옆쪽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 평가 부분에서 이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평가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 이 사람은 이게 좋았지만 이게 쓰레기여서 결국은 지읒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지, 얘가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지점이었지만 이게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행복할 만하다,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왜? 결국은 뭐가 나올 거라고? 긍부정이 나올 거라고. 이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두 가지를 나누면 된단 말이야. 바꿔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둬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돈 했었던 상업 분야에 썼었던 것들은요, 뭐야? 비루하게 여겼다 때문에 어때요?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많다는 거지. 원나라가 망하자 명나라의 벼슬 하여 그제야 널리 총애를 받았고요. 그 자손이 신이 많아 사씨로 대려있고 혹은 시인의 가문을 이루기도 하고 선에 관한 기록도 남기기도 했다. 이제 역사도 쓰고요, 시도 쓰고요, 불교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득용되어 관직에 있는 자는 돈과 복식의 소유를 맡고 군무에 종사하는 자는 군사의 전공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맡은 일에는 비록 귀천이 있었으나 누구도 직분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가 된 이후로는 거의 다 흰띠를 둘렀다고 이른다. 그래서 모두 관직에 하는 사람들이 모두 종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평가는요, 여러분들 문제에 넣어놨으니까요, 그것까지 읽어내시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적용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죠? 문제까지 풀고 첨삭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됐습니다. 네, 끊었다가 가죠. 끊었다가